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이루어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좀 지연된 거 아니냐는 평가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잘 만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예,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만 뭐 나름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대통령 양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뭐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의 사정이나 또는 미국의 사정상 양측의 입장을 좀 조율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이지 전화 통화 내용만 놓고 보면 양 대통령과 정상 간의 이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뭐 두 분이 골프 회동까지도 약속하는 등 첫 전화 통화 치고는 상당히 또 양측에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통화 내용이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통령께서 G7에 참석하시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면하는 것까지 그래서 사실상 약식이지만 양자 회담도 추진이 됐었고 성사가 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사정상으로 이제 급거 귀국을 하시는 바람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좀 안타까운, 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르게 다시 한번 양자 회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대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빠른 그 회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통들이 알려졌고 특히 어제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약식 회동이 취소될 때 일방적인 취소가 아니라 미국 측이 우리 측에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호 간의 신뢰는 여전히 존중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여기서는 재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그 G7 회의 일정상 보면 이제 회원국 먼저 별도의 세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청국이 거기에 이제 참가하는 세션이 지금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지만 한국하고 못하게 된 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순위의 결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일정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한 통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고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배려가 좀 어땠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스케줄 못 잡았다는 부분이 하나 아쉬워요. 이제 저희가 뭐 나토 회의가 있지만 나토 회의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참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전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한미 정상회담을 별도로 미국을 방문해서 이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7월 8일 이전에 잡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 일정을 한번 스케줄을 잡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약식회담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쉬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조금 전 첫 한일 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뭐 과거사 문제 같은 미묘한 문제들이 좀 논의될 것이냐 이런 점들이 관심이었는데 지금 뭐 내용들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한일 관계는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지난 9일 이시바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실용적인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의 이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계로 발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의 회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일 동맹을 중심으로 하고 한미일 이런
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 특히 일본과의 우리나라가 이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선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조치들을 내놓음으로써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과거사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한일 관계 전략에 대해서는 뭐 우려와 기대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첫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지금 뭐 약식회담이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표정도 안 좋잖아요. 이시바 총리가. 예. 근데 저 부분은 아마 일본이 이제 다음 달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실용 외교를 같이 추진하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고 해놓고 아마 일본 국내 정치적 메시지를 어느 정도 의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라고 하면 이제 국익, 사실은 대외 외교적 또는 경제적 국익을 토대로 해서 외교를 펴나가자 이런 취지잖아요. 국내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지 말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진보 정부 시절에는 항상 대일 문제를 이제 국내 정치적인 민감함을 의식해가면서 정책 교조를 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잘 관리 잘 해나가신다면 사실은 지금 뭐 국제 정세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아마 본인의 신념을 투영한 대일 외교 정책 기조를 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고 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후 만나가지고 정상적인 뭐 미국에 대한 관세 협정에 공동 대응하는 식의 일단 지금 그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그걸 위해서는 이제 셔틀 외교를 지속해 가야 된다. 이 점에 대한 성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웃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 반면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웃는 모습이 잘 포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본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25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은 합의했지만 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신경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대출 등 돈의 흐름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남의 상처를 발판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쌓으려는 저렴한 공격.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금전 관련해서 야당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과거 김 후보자가 참여한 사단법인 임원을 맡았던 인사, 건설업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에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다시 전세 계약을 맺고 이후에는 또 김 후보자의 장모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빌라에 건설업자, 배우자, 장모 이렇게 잇따라 전세 계약을 맺은 걸 두고 지금 야권에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맞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그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김인석 후보자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도 예. 정확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아마도 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한 김인석 후보자의 입장은 나올 것 같고요. 특히 다음 주 이제 뭐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김인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될 텐데 그 과정들 속에서 얼마든지 뭐 문제 제기라든지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김인석 후보자가 또 충분하게 해명하고 소명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대부분이 너무나 좀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 또는 그 의혹을 제기해놓고 그 의혹을 너무나 부풀리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무슨 어떤 여론재판의 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오로지 김민석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이제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서 다소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좀 지적을 해주신 건데 지금 이 빌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결국 전세 자금 형태로 이 건설업자가
돈을 빌려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정황상 이 거래가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매우 이상한 거래죠. 저희가 무분별한 의혹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제기된 의혹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미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하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국내심 측에서 제기한 의혹 중에 이상한 의혹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후보자가 해명을 하고 소명은 청문회 당시에 해도 되는데 해명 자체를 불충분하게 해요. 해명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명 자체가 두루뭉술하거나 아니면 검찰의 정치보복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측면이 있고 이 전세 계약을 보면 이게 저희가 말하는 소위 임대차 계약인데 채권적 전세인데 문제는 2019년도 3월 달에 김 후보자하고 관련 있는 이모 씨의 회사가 여기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회사가 전세 계약 체결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해당 빌라의 규모 자체는 김 후보자의 모친의 재산 신고사항을 보면 큰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 곳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건 양립 불가능한 전세 계약인데 2019년도 3월 달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죠. 그럼 김 후보자 엄마한테 전세금이 들어갔겠죠. 2억입니다. 그 해당 시세는 1억 한 9천만 원, 6천만 원 정도인데 그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김 후보자의 부인께서 거기에 똑같은 전세 계약을 체결해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한 달 사이로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그 한 달 뒤에는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 전입신고를 하는 의미는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이모 씨라는 그 회사가 최우선 변제권을 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입신고 거기 안 하고 이분이 합니다. 와이프가 해요. 부인이. 그것도 이상하죠. 그다음에 1년 뒤에는 또 김 후보자의 장모께서 해당 빌라에 또 전세 계약을 체결해요. 이것도 되게 이상합니다. 자, 김 후보자 장모와 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후 김 후보자의 지인인 이모 씨의 회사의 경우에는 그럼 이게 2억 원을 갖다가 오히려 준 것이 아니냐 전사계약이라는 어떤 형식을 취해서 그래서 김 후보자의 부인께서 나중에 다시 거기에 전입신고를 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혹시나 이모 씨가 거기에 경매 신청 등 이런 걸 할 것에 대비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면 뭔가가 둘 중에 하나는 허위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2억 원이라는 부분을 정치자금인데 이것을 전세자금인 양 포장해서 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여기 2019년도 3월인데 2020년도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그 당시에 당선이 돼서 오랜만에 돌아와요. 그래서 1년에 이런 정치 일정이나 또는 거래사항의 이상함 등을 감안할 때 이건 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자세한 해명을 하셔야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 지금 김 후보자의 어떤 자금의 저수지로 지목이 되는 스폰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모 씨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좀 합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오늘 인사청문 특위가 이제 회의를 열어서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될 텐데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협의를 거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강모 씨에 대해서 이 저수지다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는 표현들이에요.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분에 대해서 증인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 민주당이 쉽게 채택에 동의할 수 있을지 여부.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이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돼야 된다라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혹을 후보자를 망신 주기 위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 후보들 이 증인들을 신청한다. 일전에는 뭐 후보자의 가족들까지도 다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증인을 신청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특위에서 결론들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명확하다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인사잖아요. 그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총리 후보자에 내정했다는 기사가 취임 직후에 나오면서 사실상 1호 인사처럼 되어 있는데 1호 인사가 낙마를 하게 될 경우에 좀 정권에 어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호 인사가 낙마한 경우는 굉장히 많죠. 특히 총리나 헌재 소장 후보자 등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1호 인사인지 2호 인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결격 사유에 중대함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저는 10개 저희가 내세웠지만 사실 뭐
이게 카테고리로 합치면 한 100개 됩니다. 그중에 이제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위장전입 문제도 있어요. 그 강모 씨라는 부분의 오피스텔에 김 후보자와 자녀분이 거기에 이제 주소를 두고 있는 거 여의도에 이것도 위장전입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러면 통신조회 내역을 좀 내라. 거기서 실제 통신을 했는지 이런 소위 말하는 생활 반응이 있는 것들을 입증해라. 그거 제출하면 될 거예요. 나 거기 살았다라고. 그러니까 위장전입 문제 지역구에 이 문제에 대한 것도 하나 있는 것이고 뭐 저희가 반미 그다음에 판결문에 대한 해명 이런 것들은 다 떠나서 최근에 해명하신 것 중에 세금을 빨리 내야 돼서 세금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징금은 가산세가 안 붙기 때문에 추징금은 이제 올해 둬도 되는데 저희가 증여를 받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돼서 30%를 내요. 그러면 2억에 7억에 9억에 30% 정도를 또 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지출력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럼 추가적인 지출력까지 더한다 그러면 12억을 지출했는데 도대체 그 자금원이 어디인지에 대한 추가 해명 여지가 더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해명은 안 되고 오히려 해명해야 될 부분만 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청문회도 하루 더 늘리자고 했던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족에 대한 증인 신청 좀 올라도 최소한 강모 씨는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최근 그 부친의 빌라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이모 씨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몇 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건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는 거죠. 네. 김민석 후보자는요, 야당의 사퇴 압박에도 공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 총리 지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없는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해 갈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민석 후보자가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뚫고 가야 되는 데에서 필요한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능력을 높이 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물론 일부 문제가 있고 본인이 반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그 청문회에서 소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충분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